준상은 학교 도서관의 서고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문득 발길이 멈춘 곳은 제1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꽂혀 있는 곳이었다. 그 중에서 1966년 졸업생 앨범을 꺼낸 준상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의 어머니를. 19살의 강미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준상은 계속해서 그 반 남학생들의 사진을 살폈다. 그러다 준상의 눈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김진우. 준상은 주머니에서 불에 타다 남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그 얼굴과 비교했다. 사진 속에 아직 타지 않고 남아있는 남자는 김진우였다. 준상은 사진 속의 남자가 상혁의 아버지 김진우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도서관을 빠져나와 그가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식 대형 강의실이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수학 강의를 하고 있었다. 칠판에 복잡한 수학 공식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었다. 학생들은 정신없이 공식을 베껴 적으며 수업에 귀를 기울였다. 공식을 기초로 주어진 문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풀게 하는 중이었다. 열심히 공식을 베끼고는 있었지만 아직 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김진우가 내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은 문제가 너무 어렵다며 김진우에게 일제히 애원 섞인 야유를 보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김진우의 두 눈이 안경 너머에서 학생들을 넘겨다보고 있었지만 준상을 발견한 것은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후였다. 강의실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준상을 의아하게 바라보던 김진우가 준상을 불렀다. 거기 학생. 김진우는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자신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학생이 나와서 한번 풀어보지. 김진우가 준상을 지목하자 다른 학생들은 휴 하는 안도의 숨을 쉬었다. 준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을 내려갔다. 김진우는 준상이 공식을 이해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다른 학생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자기 강의를 지켜보고 있던 학생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지만 왠지 오만해 보이는 그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였다. 준상은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듯 하던 준상은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준상을 지켜보던 학생들도 김진우도 모두가 놀라 얼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쓰고 있던 안경까지 벗어들고는 준상을 놀랍다는 듯이 쳐다봤다. 이건 처음 보는 공식인데 혹시 누가 만든 공식인지 물어봐도 되겠나? 누가 만든 게 중요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그냥 제 방식대로 푼 겁니다. 준상이 분필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김진우는 믿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돌아서는 준상의 외투에서 고등학교 배지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자네 고등학생인가? 김진우의 질문에 이번에는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정해진 공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선을 내리깔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준상에게 김진우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계의 숫자만큼
답을 얻는 방법도 무한합니다. 그러니 정해진 공식이란 건 없습니다. 김진우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수업을 마치는 벨소리를 들어야 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지. 김진우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갔다. 준상도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려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김진우가 준상을 불러 세워 자기 방으로 좀 와달라고 했다. 준상은 김진우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강의실을 나가버렸다. 얼마 후 준상은 김진우의 연구실 앞에서 들어갈까 말 것인가를 잠시 망설였다. 그때 조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단을 내려오는 김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상이 결심을 한 듯 김진우에게 다가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혁이 나타났다. 아버지! 준상은 상혁을 보고는 얼른 몸을 숨겼다. 준상은 숨어서 상혁과 상혁의 아버지 김진우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다. 준상은 상혁이 부러웠다. 상혁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준상에게 아버지는 또 다른 세계였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아버지가 있다. 준상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다.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어머니만으로 준상은 만족할 수가 없었다. 뿌리 없는 자식,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상혁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진우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상혁이 누굴 기다리느냐고 물었다. 김진우는 대답 대신 어물어물 말꼬리를 흐렸다. 잠시 후 김진우와 상혁은 집에 도착했고 집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의 실루엣이 창문에 비쳐 어른거렸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들을 바라보는 낯선 그림자가 하나 있었지만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의 불행이 무엇이든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둠이 짙게 내린 골목길에 서서 그들의 행복한 저녁 시간을 훔쳐보던 쓸쓸한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가슴에 내리는 비. 어떻게 했길래 유진이가 저렇게 된 거야? 상혁은 흥분해서 정화와 채린이 말리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이민영의 멱살을 마구 흔들어댔다. 상혁이 민영의 전화를 받고 채린과 함께 응급실로 달려온 것은 상혁이 유진의 숙소에 있을 때였다. 유진이 화이트 스키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위해 서울을 떠나자 상혁은 왠지 모를 불안함에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같은 프로의 진행자인 유 선배가 상혁의 모습이 안 됐던지 눈 감아줄 것을 약속하고 상혁을 스키장으로 보내준 것이었다. 상혁은 뛸 듯이 기뻐하며 겉옷을 챙겨 들고 방송국을 나오려는데 유 선배가 알 수 없다는 듯 상혁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10년간 사귀었다면서 아직도 그렇게 애인이 보고 싶어? 상혁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유진에게 달려온 것은 유 선배의 말대로 유진만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중요했던 것은 유진이 준상을 닮은 민영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 더더욱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영을 통해 준상과의 추억을 기억하려 몸부림치는 유진의 모습이 상혁을 스키장으로 달려오게 만든 것이었다. 상혁은 유진의 숙소에서 한참 동안이나 유진을 기다렸다.
점심을 함께 먹고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차려놓았던 음식을 치우려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보니 채린이 서 있다가 안으로 다급하게 돌아서며 민영을 찾았다. 상혁이 의아해하며 채린의 얼굴을 바라보자 채린이 이번엔 유진을 찾는 것이었다. 둘 다 없는 것을 확인한 채린이 돌아서 나가려 하는데 상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민영 씨? 뜻밖이라는 듯 상혁이 채린을 보며 입을 열었다. 네? 유진이가 뭐라고요? 상혁이 채린과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민영과 정화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병실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유진 씨, 저 때문에. 생명엔 지장이 없다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서운 기세로 민영에게 달려든 상혁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때 간호사가 정유진 씨 보호자분. 늘 부르자 민영과 상혁은 동시에 간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영의 어깨를 밀치며 앞으로 나선 상혁이 들으라는 듯 자신이 약혼자라고 힘주어 말하고는 간호사와 함께 병실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민영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졌다. 상혁이 병실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정아가 따라 들어섰다. 너 실수한 거야. 이민영 이사 잘못 없어. 그렇잖아도 유진이가 대신 다쳐서 마음 불편해하고 있는데 너까지 그 난리치면 어떡하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신 다쳤다고요? 상혁이 돌아보며 얼굴을 붉혔다. 유진이가 이민영 이사 밀어내고 대신 다친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어디 부러지지 않아 천만 다행이야. 하늘이 돈. 예, 유진아. 그때 유진이 깨어났다. 언니, 그 사람은 어때? 안 다쳤어? 괜찮아. 그것보다도 상혁이 왔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아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게 서 있는 상혁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제야 상혁을 본 유진이 미안해하며 상혁을 불렀다. 유진을 보며 어색하게 웃어주던 상혁의 얼굴에서 조금씩 웃음이 걷히고 있었다. 민영과 채린이 병실로 들어섰다. 차갑게 유진을 내려다보던 채린이 표정을 바꾸며 유진에게 다가가 수선을 떨었다. 베개를 새로 개어주기도 하고 이마를 짚어보기도 하며 걱정되는 듯한 표정을 연출했다. 며칠만 입원하고 나면 괜찮을 거라는 민영의 말에 채린은 과장된 안도의 숨을 쉬었다. 유진아, 너무 고마워. 우선은 많이 안 다쳐서 고맙고, 또 우리 민영 씨 구해줘서 고맙고. 내가 유진이한테 우리 민영 씨 잘 봐달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채린은 상혁이 들으라고 일부러 과장된 어투로 장황하게 말을 이었다. 유진인 이민영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야. 상혁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민영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마주쳤다. 두 분한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책임이에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간호할 사람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이 상혁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유진에게로 옮기며 말을 했다. 유진은 민영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자 얼른 시선을 내렸다.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두 분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상혁이 민영을 보며 날카로운 말을 꺼내들었던 것이다. 민영이 채린과 병실을 나서자 잠시 머뭇거리던 상혁이 병실 문을 나갔다. 상혁은 이미 병원 밖으로 나가고 있는 민영을 불러 세웠다.
이민영 씨, 아깐 경솔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민영 씨 대신 유진이가 다쳤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민영이 상혁을 보며 무슨 뜻이냐는 눈빛을 보냈다. 유진이가 구한 사람 이민영 씨가 아니란 뜻입니다. 유진이한테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자그만치 10년이었다. 10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10년간 기억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그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것인지, 얼마나 더 자신을 외롭게 만들어야 유진이 준상에게서 놓여날는지, 상혁은 유진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 상혁은 병상에 누워있는 유진을 몰아세웠다. 처음 보는 낯선 얼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진은 상혁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상혁은 유진이 이민영의 모습에서 준상을 떠올리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준성과의 추억을 기억하는 건 더더욱 참을 수 없었다. 상혁은 차갑고 싸늘한 표정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진도 그럴 수만 있다면 잊고 싶었다. 준상에 관한 모든 것,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잊고 싶어도 유진의 두 눈이, 유진의 가슴이 준상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준상과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직까지도 준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진은 어떻게 하면 준상을 잊을 수 있는지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유진의 눈에 고인 눈물이 어느새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잊으라고. 상혁은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어떻게 잊으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볼 수 없으면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준상의 모습이 더욱 또렷하게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해. 잊혀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상혁이 네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숨소리조차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준상의 쓸쓸한 눈빛이 유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잊으라는 것인지. 유진은 긴 한숨만을 토해냈다. 준상을 잊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에 몸부림치는 유진을 바라보던 상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답답한 듯 잠시 머뭇거리던 상혁이 들고 왔던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한마디를 남긴 채 상혁은 병실 문을 나섰다. 병실을 나선 상혁은 쉽게 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이미 죽은 준상의 환영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유진이 가여웠고 그런 유진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이 상혁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마치 가서는 안 되는 길로 잘못 들어선 여행객처럼 길을 돌아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와버린 여행객. 상혁은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또 얼마나 긴 시간을 유진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유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준상의 환영과 함께해야 하는지.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상혁의 깊은 한숨 소리가 상혁의 몸을 흔들었다.
유진은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개가 모자라 완성되지 못한 퍼즐판이 이제 완성된 것이었다. 유진이 아니었더라면, 유진이 가지고 있었던 갈색 퍼즐 조각이 없었더라면 그 퍼즐의 그림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진은 묘한 기분에 휩싸여 퍼즐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유진은 잠시 동안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하나를 자신이 찾아주고 채워준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끼워 넣은 퍼즐 조각 하나가 미완성의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라면서 유진은 그 퍼즐 그림의 주인을 생각했다. 끼워 넣은 갈색 퍼즐 조각은 강변에 놓여진 나무 배의 흠이었다. 준상과 함께한 시간들, 춘천 호반의 한켠에 놓여진 조각배. 아니지. 어느 강변을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배일 거야. 그럼 그렇지. 유진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을 애써 지우려 고개를 흔들었다. 그때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준상이었다. 강준상이 거기 서 있었던 것이다. 틀림없이.